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도 한번 짚어볼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는 이유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몇 달에 걸쳐 혹은 몇 주에 걸쳐서 단기 파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수 심리가 많이 증폭이 되면서 저가 지역들 위주로 해서 거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2분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런 모양새들이 약간 주춤해졌었고요. 또 그러다가 3분기 가을 추석이 오기 전까지는 또 거래량이 일부 소폭 상승하면서 매수 심리가 극대화되는 모습을 다시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출 중단에 대한 이슈가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 중단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에 그칠 이슈로 보여지지는 않고 올해가 만약 작년 대비해서 6% 정도 대출 증가율 속에서 관리를 했었다면 내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4%로 더 대출 증가율을 조일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올 11월 말에 있는 한국통화금융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시중 대출에 대한 금리 자체가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5%에 달할 정도로 금리가 큰 폭으로 또 짧은 기간 동안에 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두 차례 이어지다 보면 내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려 6%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DSL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시장 속에서의 우리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한번 보자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심리다. 하지만 이 심리 자체가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꺾일지를 우리가 전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중국과 미국의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축되는 기사들이 계속 주구장창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올해부터 이 헝다라고 하는 대규모 부동산 그룹에 대한 파산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파산 위기를 넘어가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멘트 성장이라고 하죠.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중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전체 성장률 중에서 거의 33%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나왔었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택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여태까지는 개인들이 수분양자들이 이 부채를 끌어안아주면서 계속해서 매입을 해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와서는 중국 역시도 개인에 대한 부채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 기업들의 부채까지 어느 한 경제 주체로 이 수많은 부채를 전가시키기에는 너무 목 끝까지 찼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수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안정화돼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일단은 이 실수요자에 대해서 또 투자자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들어갔었던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매수자들이 움츠러들다 보니까 부동산 그룹 입장에서는 신도시 개발이라던가 주택건축 사업이라던가 수많은 사업 일정들을 벌려는 놨는데 이제 슬슬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걱정들이 앞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순히 그냥 부동산 시장 혹은 중국 시장 내의 문제다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내의 부동산 시장들이 이 부채를 끌어오기 어려운 상황까지 닥치다 보니까 그 자산관리 상품이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금융적인 파생 상품을 발행을 하면서 이 위험이 금융시장으로도 일부 전가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중국에 대한 중진국 함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우리나라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 의존도의 40%가량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의 대규모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미국이 1년여가량을 끌어오던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매월 1,200억 불 규모로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있는 채권들을 매수를 해주다가 이제부터는 8개월에 걸쳐서 매월 150억 불씩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올 10월 달,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 한 6월쯤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자산 매입을 해주는 형태의 통화 정책을 중단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인플레가 그래도 잡히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얼마나 빨리 이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의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것이냐. 어찌됐건 지금보다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DSR이라던가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이슈들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얼어붙는 모양새가 나타나냐면 일단 거래량이 줄어든 지는 한참이 됐고요. 어찌 보면 작년 연말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거래량이 작년 대비해서는 정말로 반도 못 미칠 만큼 거래량이 준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 둘씩 속속들이 저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뭐 몇천, 1억 이런 식으로 신고가 경신하는 거래가 함께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관찰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이 상승 중인지 혹은 조정 중인지조차 판가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단기 몇 개월 혹은 뭐 1년에 걸쳐서 조언을 드리자면 딱 하나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줄이는 형태의 투자만 하셔라. 지금 같은 상태에서 부채를 왕창 내서 작년처럼 연끌을 해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살고 있는 집 팔아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몽땅 보태서 더 비싼 아파트를 산다거나 이런 형태의 투자는 제가 보는 눈에는 그리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보유한 아파트는 지금 있는 부채 역시도 굉장히 적을 것이고 그런 형태의 아파트 한 채를 끌고 가는 것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다가 또 대출을 끌어다가 더 큰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방 압력이 왔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투자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현금으로도 살 수 있는 형태의 물건들을 예를 들어서 비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형 상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주택 형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다세대 혹은 오피스텔 혹은 단독 다가구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합리적인 투자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시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상담까지 곁들인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을 매주 세미나,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세미나에서 우리 예약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예약을 주셔서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시고 또 선택을 하셔서 좋은 투자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